마시는 날 무시하고 내쫓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40년간 살아온 이 집에서 내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낸 날이 있습니다. 그날 밤 거실 탁자 위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놓여 있었고 내 손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내가 순순히 사인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아들은 아내 편에 서서 나를 설득하려 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사람들은 늙으면 둔해진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틀린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져요. 피부처럼 얇아진 감정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고 젊었을 때는 넘어갔던 작은 눈빛 하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 하나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마치 오래된 유리창처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든 말이에요. 나는 평생 아들 부부를 위해 살아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내 권리라며 목소리를 높인 적 없어요. 며느리가 가끔씩 조심스럽게 어머니도 편히 지내셔야죠. 하며 방 하나라도 따로 쓰라고 하면 나는 늘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다. 나는 부엌 근처 조그만 방이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조금 서운했지만 내색은 절대 안 했어요. 자식이 편하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주들은 거의 다 내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새벽 3시에 칭얼대면 안아서 달래고 열이 날 때는 밤새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대고 학교 준비물 챙기고 영양가 있는 도시락 싸느라 늘 두 손이 바빴어요. 젖은 기저귀 냄새와 손주의 따뜻한 체온, 아침마다 울려대던 알람 소리 그게 내 하루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일상이 내게는 존재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하며 부엌에서 나랑 웃으며 이야기하던 애였는데 점점 대화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칼끝처럼 차가워졌어요. 내가 부엌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하고 내 손을 막아버리는데 그 말투에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어요. 마치 여긴 제 구역이에요. 침범하지 마세요 하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가 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기운만큼은 착각이 아니었어요. 싸늘하고 스치기만 해도 얼음장 같은 시선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냉장고에서 나오는 찬 기운처럼 서늘했어요. 며칠 전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손주 방 청소 좀 해주려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며느리가 뭔가를 서랍에 급히 숨기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은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 제발 애들 방엔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사생활도 있잖아요. 사생활이라니요.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이 무슨 사생활이 있겠어요. 내가 그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째가며 돌봤는데 말이에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콕 찔린 것처럼 아팠어요. 마치 뜨거운 바늘로 심장을 쿡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내 손길이 불편한 건가? 내가 정말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 하는 생각에 서글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밥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내 귀에 꽂혔을 때 내 세상은 순식간에 멈춰버렸어요.
이제 어머니를 따로 모셔야지. 우리만 편하게 살아야 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고 가스레인지에서 끓던 찌개 소리도 고소하게 올라오던 냄새도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영화에서 소리가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나는 부엌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살과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모습.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짐이구나. 내가 이 집의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일군 집인데 내가 평생 뿌린 밥상에서 다 같이 먹고 살면서도 이제는 날 따로 떼어내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데 그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마치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용광로에서 녹아 뒤섞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만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만 편하게 살아야 해요. 그 우리의 나는 없었어요.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느리에게는 훨씬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바늘처럼 자꾸 내 심장을 찔러댔어요. 머리맡에 있던 탁상식의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울리는데 그 소리마저 며느리 목소리랑 겹쳐서 잠을 다 앗아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한마디로 가득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달라진 태도도, 날카로워진 말투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어머니, 이거 같이 해요. 하던 애가 이제는 내 손길이 닿는 것마다 하나하나 제지했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놓으면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요. 하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널면 아, 이건 제가 다시 할게요. 색깔별로 나눠서 해야 해요. 하고 다시 걷어내더라고요. 말은 공손하게 하면서도 눈빛은 딱 잘라서 선을 긋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하나씩 차단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설거지를 하면 고맙다며 어깨라도 주물러주던 애가 이제는 내가 접시를 만지기도 전에 어머니는 쉬세요. 하며 앞을 막아섰어요. 어느 날은 더 기가 막혔어요. 내가 손주들 간식 좀 챙겨주려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서는 아이들 과일도 제가 줄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더니 과일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서럽고 화가 났어요. 내가 키운 손주들인데 내가 간식 하나 챙겨주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 마치 내가 아이들에게 해로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주들 앞에서까지 며느리는 나를 몰아세웠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안기려 하면 얘들아, 할머니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이제 할머니도 힘드시잖아. 하고 말렸어요. 그 말에 손주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어린 마음에 혼란을 주고 있구나 싶어 가슴이 찢어졌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며느리는 아이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나한테 종이 뭉치를 내밀었어요. 깔끔하게 인쇄된 서류였는데 표지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노인 요양시설 입소 안내.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눈에 박혔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현기증이 났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도 알아보셔야죠. 거기 계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숨 좀 쉬어야 하고요.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편하다니요? 나는 내 집에서, 내 살림에서, 내가 키운 손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편한데 왜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치 오래 쓰던 물건을 이제 필요 없다며 내다 버리듯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아들한테라도 기댈 수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아들이 퇴근해서 피곤해 보이는 틈을 타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애써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거기 가면 돌봄도 잘 받고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들의 목소리 끝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며느리의 말이 그의 귀에 깊이 파고든 것 같았어요. 순간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어떤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며느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 안은 적막했지만 내 머릿속은 태풍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시끄럽게 울려댔어요. 내가 정말 짐인가? 내가 떠나야 저 아이들이 편해질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이 마그마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고 그 차가운 감촉이 내 마음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그 후로도 집요하게 밀어붙였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도 은근슬쩍 말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힘드셔서 자꾸 집안일을 못 하시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 말에 아들도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눈에는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속으로만 울었어요. 그때마다 내 손을 내려다보면 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이 보였어요. 이 손으로 수십 년간 밥을 지었고 이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방해가 되는 짐이라고 몰아세우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노가 서서히 의지로, 굴욕이 오기로 바뀌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힘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서류를 내밀며 압박했어요.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하세요. 그래야 저희도 조금은 숨을 쉬어요. 종이 위에 선명한 줄글이 눈앞에서 춤추듯 흔들렸어요. 볼펜을 쥔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내쫓기는 꼴이라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어요.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번쩍 스쳤어요. 몇 년 전 겨울 우연히 발견했던 며느리의 비밀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지금처럼 며느리가 뭔가를 급하게 숨기려 했었죠. 내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서둘러 치우려다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호기심에 주워서 본 그 서류들 그때의 충격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 이름으로 빌린 대출 서류, 그리고 카드 빚 내역서들. 금액을 봤을 때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며느리가 몰래 내 명의로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자꾸 의심을 거두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서류마다 찍힌 도장, 사인까지 모두 내 이름이었어요. 며느리가 언제 내 도장을 가져다 썼는지
사인을 어떻게 따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 명의로 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상하게도 그때 나는 며느리를 바로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서류들을 버리지 않고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라는 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보험 같은 거였죠. 그 후로도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죽이고 말하거나 우편물이 오면 서둘러 가져가서 방에서 확인하는 모습들. 그때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려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 빚 때문이었던 거예요. 며칠 전 밤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춘다고 했지만 고요한 밤에는 다 들렸어요. 빚이 걸리면 끝장이야. 어머니가 알면 정말 큰일 나.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도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내가 집에 있으면 언제 비밀이 들통날지 모르니까 아예 나를 멀리 보내버리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만 없으면 내 집까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제야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나를 내보내려 하는지, 왜 손주들까지 나에게서 떼어놓으려 하는지, 왜 아들의 마음까지 돌리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든 게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무너질 때가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증거는 칼이에요. 아무 때나 휘두르면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에게 변명할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나는 더 조용히 지냈어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와 아들의 시선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밥상을 차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정말로 힘든 할머니처럼 연기를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거실을 지날 때마다 며느리는 낮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숨 막혀. 애들도 불편해해. 그 말이 귀에 스며들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내 분노를 연료로 삼아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손주들 앞에서까지 며느리는 나를 몰아세웠어요. 얘들아, 할머니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이제 할머니도 힘드시잖아. 그 말에 손주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매일 밤 서랍 속 서류들을 꺼내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누구 앞에서 이 비밀을 터뜨릴지. 최대한 큰 충격을 주면서도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를 우습게 본 것처럼 나도 며느리를 만만히 볼 생각은 없었어요. 곧 그 기회가 올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순간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며느리는 이제 가면조차 쓰지 않았어요. 내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치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나하고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며느리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층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어머니,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여기 오늘 사인하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면서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마도 빚쟁이들이 더 압박을 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명의로 빌린 돈의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니까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묘한 평정심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다급해할수록 내가 쥐고 있는 카드의 위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나는 일부러 서류를 천천히 읽는 척했어요. 사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내용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며느리가 점점 더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발끝을 까딱거리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재빨리 아들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아직도 결정을 못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미루세요? 거기 가시면 정말 편하실 텐데 우리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아들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 말을 따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마지막 불꽃을 지폈어요. 내 아들마저 며느리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구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볼펜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드디어 내가 항복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는 사인을 하는 대신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전개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내 등 뒤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라톤 결승점을 앞둔 선수처럼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돌았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내 안에서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와 의지가 꿈틀거리며 되살아났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를 몰아내려는 그들의 계략을 완전히 뒤집을 시간이 왔어요. 며느리는 내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소심해진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천천히 꺼냈어요. 몇 년 전 발견했던 그 증거들, 며느리가 내 명의로 빌린 대출 서류들과 카드 빚 내역서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의 안색이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파랗게 질린 상태였어요. 아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내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힘이 실려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며느리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며느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내가 날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흐르던 긴장된 공기가 그 말 한마디로 딱 응고된 것 같았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려댔고 그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어요. 지난밤 며느리가 통화하던 목소리, 빚이 걸리면 끝장이야라는 말이 내 귓가에 여전히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다 들었어. 내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알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를 빨리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잖아. 내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순간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제야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죠. 아들이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 아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베어내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지만 아직도 며느리 편만 들고 있구나 싶어서 더욱 서럽고 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대출 신청서, 카드 발급 내역, 그리고 연체 고지서까지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서류들이 증거로 나열되었어요. 내 아내가 진 빚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이름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막아줬던 거. 너는 몰랐지? 다 며느리가 몰래 한 짓이었어. 순간 거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며느리가 웅얼거리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나를 내쫓으려고 한 거 다 참을 수 있었어. 근데 내 아들을 속이고 집안을 거짓말로 휘두르는 건 그건 용서할 수 없어. 그제야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진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눈두덩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뒤였으니까요. 아들은 얼굴이 굳은 채로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배신감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손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점점 더 분노가 차올랐어요. 당신, 정말이야? 엄마 말씀이 사실이야?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몰래 한 건 맞아요. 근데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진 집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내 집이 목적이었구나. 나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내가 가진 재산만 노렸던 거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내가 말하는 우리 가족에 나는 없는 거였니? 나는 집 한 구석에서 짐짝 취급받고 너희가 원하는 건 내 집뿐이었니? 내 진심이 이제야 드러나는구나.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워서 흘리는 게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후련함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모든 걸 밝혔다는 해방감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이나 말을 못했어요. 그 모습이 가여워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도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내 비밀, 내 빚, 내가 세상에 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다시는 날 무시하고 내쫓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이 집은 내가 내 손으로 지킨 거니까.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두려움과 굴욕을 깨부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세월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지고 내가 진짜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 같은 후련함이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갔어요. 손주들은 예전처럼 내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뛰어놀았어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이 된 기분이었어요.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날 밤의 참교육은 단순히 며느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조용했던 할머니가 가장 강한 카드를 쥐고 있었고 한 번의 용기가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고 진짜 효도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모두가 배워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